경상북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하늘제. 고요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래된 공동묘지가 나타난다. 밤이면 달빛에 젖은 묘비들 사이로 하얀 안개가 내려앉고 오래된 나무들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린다. 그곳에 매일 밤 조용히 나타나는 그림자가 하나 있다. 작고 더럽고 떨리는 몸, 진흙에 젖은 하얀 털, 목에는 찢어진 붉은색 천조각이 달린 오래된 목줄이 매달려 있다. 강아지였다. 누가 봐도 떠돌이개. 이름도 주인도 행선지도 없이 길을 헤매다 도착한 듯한 아이. 하지만 이상한 건 이 강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묘지 한 구석, 이름이 지워진 오래된 무덤 앞.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 그는 무언가를 지키듯 앉아 있었고 무덤 앞에는 조심스레 내려놓은 물건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작은 봉제 인형, 색이 바랜 아기 양말 한 짝, 반으로 쪼갠 고구마 조각, 누군가 몰래 흘린 듯한 사탕, 귀신개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도 무서워했다. 밤이면 짖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개,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도 이상해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노파 김말순 할머니가 그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불쌍한 녀석, 아직도 누구 기다리니? 말순 할머니는 매일 저녁 남은 밥을 조금씩 챙겨다 묘지 아래 두었다. 강아지는 경계심 많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 무덤 앞에. 그 무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여자의 것이었다. 당시 마을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이 마을에 찾아왔다. 서울에서 동물행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세윤. 그는 학교 프로젝트로 유기동물의 기억과 행동에 대해 연구하던 중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찾았다. 진짜로 매일 같은 무덤에 앉는다고요? 세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밤 직접 묘지를 찾았다. 달빛 아래 정말로 그 강아지가 있었다. 낡은 인형을 살며시 무덤 앞에 내려놓고는 꼼짝없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고 마치 말을 건네고 싶은 듯 무덤을 바라보았다. 세윤은 숨을 죽인 채 녀석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촬영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야. 그는 바로 다음날 캠코더와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며칠이 지나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놓는 물건들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 금요일에는 인형, 일요일에는 빵 조각, 그리고 매월 10일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세윤은 그 날짜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된다. 5년 전 10월 10일 그 무덤의 주인인 여성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뉴스 기사에는 차량이 전복되었고 여성은 즉사했으며 반려견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세윤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 속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혹시 너?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세윤은 결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없이 영상을 돌려보았다. 작은 화면 안 밤마다 묘지를 찾아오는 강아지의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 눈빛, 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도된 행동들. 강아지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안식처를 찾는 유기견의 본능과는 달랐다. 세윤은 다음 날 묘지 관리소를 찾아가 무덤 주인에 대해 물었다. 그분, 이진아 씨. 참 안 됐지. 나이 지긋한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지. 늘 웃던 분이었거든. 혹시 가족은요? 부모님 두 분 계셨지만 사고 이후 도시로 이사하셨지.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돼.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먼지를 털며 진아 씨의 묘지 관련 자료를 꺼내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세윤은 손에 들고 눈을 크게 떴다. 사진 속엔 밝게 웃는 젊은 여성과 그 곁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작고 하얀 강아지가 있었다. 아직 아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 그 옆 빨간색 천조각이 묶인 작은 목줄. 그 개였다. 묘지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아이. 세윤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5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그 순간
그는 카메라 속에서 강아지가 인형을 무덤 앞에 내려놓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인형 역시 사진 속 여성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윤은 소름 돋는 기분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는 촬영해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은 강아지의 모습, 무덤 앞에서 조용히 머무는 작은 실루엣, 그리고 마지막엔 찢어진 사진을 화면에 겹쳐 놓았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다. 기다림. 그리고 설명란엔 짧게 적었다. 5년 전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매일 밤 찾는 한 무덤. 그 아이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세유는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다. 업로드. 그로부터 단 하루 후 세윤의 휴대전화는 문자와 알림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거 실화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영상은 20만 조회수를 넘겼다. 댓글은 수천 개. 이 아이 꼭 누가 데려가 주세요. 이걸 보고 울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강아지가 5년을 기억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심지어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다. 혹시 강아지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영상의 여파로 묘지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누군가는 꽃을 두고 갔고, 누군가는 봉제 인형과 사료를 놓고 갔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무덤 옆에 두었다. 강아지야, 외롭지 마. 내가 친구 되어줄게. 그리고 그날 밤, 강아지는 처음으로 묘지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묘지 입구, 세윤이 기다리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는 세윤에게 강아지는 낯선 울음소리를 냈다. 그건 짖음도 아니고 낑낑거림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처럼. 작은 방.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든 강아지. 세유는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아지가 묘지 대신 자기 곁을 택한 첫날 밤이었다. 그 순간 세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름,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는 사진 속 여성이 불렀을 이름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붉은 천조각, 그 강렬한 색이 유독 떠올랐다. 불처럼 강하지만 어딘가 슬픈 그런 이름. 홍이. 그는 조용히 불러보았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홍이야. 다음날 아침 세윤은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 정식으로 보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강아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직원은 영상에서 봤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얘가 그 아이군요. 말도 안 되게 똑똑하던데요, 백.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은 홍이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다. 뇌 진동 반응이 극도로 섬세하고 특정 감정 자극에 민감합니다. 기억력이 개치곤 너무 강해요. 그날 밤 세윤은 다시 영상 속 묘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남긴 인형들, 꽃들, 그리고 낯선 이들이 올려둔 메모들. 진아 씨,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그 영상 속 개가 진아, 강아지 맞나요? 낯선 목소리. 하지만 조심스러운 울림이 있었다. 누구시죠? 저는 진아의 언니예요. 그녀의 이름은 이진숙. 진아 씨보다 3살 위, 사고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상이 올라온 날 그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 애는 솜이에요. 진아가 직접 지은 이름. 씨 작고 하얀 솜털 같다고 그렇게 부르곤 했죠. 세윤은 잠시 숨을 멈췄다. 솜이. 진숙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고 우리 가족은 소미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몰랐어요. 사고 현장에도 기록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어머니는 아직도 진아가 소미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고 계세요. 모르겠어. 며칠 후 진숙 씨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찾았다. 작은 마을 회관 앞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을 마주한 말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진아가 참 좋았지. 참 밝은 아가였어.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홍이, 이제 솜이라 불리는 그 강아지, 멀리서 어딘가 익숙한 사람을 보자 눈이 커졌다. 솜이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걸어갔다. 그녀 앞에 멈춰선 건 진아의 어머니였다. 솜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솜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그녀의 발 앞에 누웠다. 그 순간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소미, 우리 딸이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너도 알지. 그 마을, 그 순간 겨울 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 방울이 고여 있었다. 소미가 진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장면은 누군가의 휴대폰에 그대로 담겼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 퍼졌고 다음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 떠올랐다. 기적의 개. 5년 만에 주인 가족과 재회. 묘지에 남은 강아지, 충성심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처음엔 모두가 감동했다. 지역 방송은 물론 전국 뉴스에서도 세윤과 소미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묘지를 찾아 꽃과 간식을 더 많이 두었고 아이들의 편지도 들어갔다. 하지만 그 관심은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 어디서 훈련받은 개입니까? 진짜 유기견 맞아요? 사실은 훈련된 연기 아닌가요? 유튜버가 만든 조작극일 수도 있다는데요. 댓글은 둘로 갈라졌다. 누구는 울면서 소미의 기적을 믿었고 누구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세윤을 공격했다. 어느 날 밤 세윤의 핸드폰으로 비공개 메시지가 도착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개 이용하는 거죠? 동정파리 작작하세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쩔 건데요? 세윤은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바라보니 소미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어떤 물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아니, 어쩌면 내가 또 버림받을까 봐 걱정돼.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소미야. 우리가 진실을 지키자. 며칠 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게 소미 맞다고 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사고 당일 제가 목격자였습니다. 세윤은 숨을 삼켰다. 5년 전 밤 9시쯤 저는 뒷산에서 산책 중이었고 사고 현장을 봤어요. 여성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 개는 도망쳤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그 개를 데려갔어요. 네, 당시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영상 속 그 개 제가 본 아이 맞아요. 그때 개를 데려간 사람 흰 트럭을 몰고 있었어요. 세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질문을 던졌다. 번호판이라도? 앞자리 두 자리는 기억나요. 60인이었어요. 그리고 트럭 뒤에는 녹슨 우리 같은 게 있었죠. 그 밤 세윤은 인터넷을 뒤졌다. 5년 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동물 브리더 기사들이 발견됐다. 몇몇은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몇몇은 소문만 무성하고 사라졌다. 그럼 소미는 사고 이후 바로 도망친 게 아니라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걸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는 전율을 느꼈다. 소미가 그토록 오랫동안 묘지를 찾지 못한 이유,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 그 모든 게 납치, 탈출, 귀환이라는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냥 진출세기 was 며칠 후 세윤은 이 사실을 진숙 씨와 진아 어머니에게 전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소미가 그렇게 상처받은 눈으로 우리를 봤던 거군요. 그날 밤 소미는 세윤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 조용한 숨결. 하지만 한쪽 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늘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으려는 듯. 어느 흐린 날 오후, 세윤은 묘지 근처 작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소미는 조용히 그의 옆을 따랐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낮아 보였고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말순 할머니가 며칠 전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났다. 그날 사고 나고 얼마 안 있어 누가 묘지 근처에 뭔가를 묻었단 말이 있었지. 뭐려? 글쎄, 상자였다는 사람도 있고 새끼기였다는 사람도 있고 밤에 트럭이 왔었다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윤은 풀숲을 헤치며 천천히 묘지 뒤편 낡은 소나무 근처로 향했다. 소미는 갑자기 한 지점을 향해 낑낑거리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소미야, 거기 뭐 있어? 그곳엔 누군가 급하게 덮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세윤은 삽 대신 작은 곡괭이를 꺼냈고 몇 분 뒤 딱딱한 나무가 삽에 걸렸다. 낡은 금속 잠금쇠가 달린 작은 나무 상자였다. 녹이 쓴쇠를 비틀자 뚜껑이 덜컥 열렸다. 그 낡은 핸드폰 한 대, 피가 마른 목줄, 그리고 찢어진 강아지 옷 조각. 핸드폰은 오래돼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교체형이었다. 세윤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충전기를 연결했다. 놀랍게도 핸드폰이 켜졌다. 몇 번의 재부팅 끝에 하나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날짜는 2018년 10월 10일, 사고 당일. 음성은 떨렸지만 분명했다.
엄마, 나 지금 병원 다녀왔어. 소미 상태 좋아졌대. 우리 소미 이제 괜찮아질 수 있대. 아, 근데 어떤 남자가 자꾸 병원 앞에서 따라오는데 이상해. 괜히 겁나서 내가 그냥 빨리 집에 가려고. 이따 전화할게. 수만아, 전화할게.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남자, 병원 앞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왔다. 그 밤 세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핸드폰 메시지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자료 복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다음날 복원된 기록 중 통화 목록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발신된 번호, 경찰 기록을 조회해 보니 그 번호는 과거 동물 밀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의 명의였다. 바로 5년 전 흰 트럭의 주인. 그럼 진아 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쫓기다가 당한 사고였을 수도 있다는 건가? 세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띵, 동. 그는 경계심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그 옆 낡은 흰색 밴이 세워져 있었다. 혹시 영상 올린 분 맞죠?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세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시죠? 남자는 한참을 세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게 원래 우리 거였어요. 5년 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데려갔었지.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소미가 뒤에서 짖기 시작했다. 거칠고 두려움 섞인 짖음. 그 짖음 속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세윤은 몸을 앞으로 틀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돌려줄 생각 없습니다. 돌려줄 생각 없습니다. 세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문 앞에 선 사내는 잠시 말 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조금 갸웃했다. 그래요? 그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럼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세윤의 눈썹이 떨렸다. 무슨 뜻이죠? 사내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게 소미, 아니 우리가 붙인 이름은 H7입니다. 유전 조작 실험견 프로젝트였죠. 기억력, 반응성, 귀소 본능 모두 강화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윤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무슨 미친 소리야?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릎 위에 누운 소미의 조용한 숨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실험견? 유전자 조작?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소미는 그냥 평범한 강아지야.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왜 그날만 되면 무덤을 찾아가서 울었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세윤은 학교에 있는 지도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과거에 국방부나 민간 기업에서 감정인식 강아지를 연구한 적이 있나요? 교수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있었지. 폐쇄된 프로젝트로 알고 있다. 특수감 공감형 반려견 개발. 단 동물 학대 논란으로 중단됐던. 며칠 뒤 그 사내는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묘지였다. 말순 할머니는 묘지에 놓인 껍질 벗긴 오징어를 치우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묘지 뒤편 소나무 아래 누군가가 파놓은 작은 구덩이, 그리고 그 안에 동물용 마취총의 흔적. 그녀는 바로 세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뒷산에 이상한 놈이 또 왔다. 개 찾는 눈이 아니야. 사냥꾼 눈이더구나. 세윤은 전율을 느끼며 소미를 끌어안았다. 그는 더는 이 마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바로 다음 날 새벽. 세윤은 진숙 씨 가족을 불러 긴급히 회의했다. 소미를 지키려면 서울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어요. 그때 진아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아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동물을 그냥 동물로 보지만 그 애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사랑할 줄 알아요.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 사랑이, 그 기다림이 지금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내는 트럭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움직일 겁니다. 5년 전처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의 옆 철창 안에는 또 다른 강아지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눈빛이 밝지만 어딘가 초점을 잃은 아이들. 실패한 A5, A6 다 쓸모없었지. 하지만 A-쉘 쓸 수 있어. 그 기억력, 그 감정, 공감, 반응. 아직 시장성이 있어. 그는 트럭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오늘 밤이에요. 소미를 서울로 옮기죠. 세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아의 아버지는 묵묵히 차 키를 내밀었다. 우리 차로 가. 산길은 익숙하니까. 밤 11시 마을에 어둠이 내릴 무렵 소미는 조용히 이불에 누워 있다가 와 세윤이 가방을 매는 걸 보고 슬며시 따라 나섰다. 그 눈에는 어딘가 낯익은 도망자의 기운이 있었다. 음. 하지만 도로로 향하기 직전 세윤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보지 못한 번호.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 애 도망쳐도 소용없어. 그 애 우리한테는 상품이야. 이 감정팔이 쇼 그만해. 전화는 끊겼다. 하지만 한마디 그의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다. 상품. 소미는 그 말이 끝날 무렵 문득 귀를 세우며 고개를 돌렸다. 산 너머에서 어딘가 트럭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릴 쫓아와요. 차가 산길을 빠르게 빠져나가던 중 뒤편에서 눈부신 전조등이 따라붙었다. 세윤은 차를 몰던 진아의 아버지에게 외쳤다. 좌회전. 저길 빠지면 묘지 쪽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그쪽으로 숨을 수 있어요. 차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작은 흙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진아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산책길이었다. 그 순간 트럭이 길목에서 그들을 앞질렀다. 사내가 문을 열고 내리며 총처럼 생긴 마취총을 꺼내들었다. 그만, 걔만 넘겨. 넌 그냥 이 영상 덕 좀 본 유튜버였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세윤은 숨을 삼키며 소미를 품에 안았다. 소미는 미세하게 떨며 그 품속에 파고들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으로 바뀌었다. 그 애는 진아 씨의 가족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내는 씩 웃으며 총을 들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만하라고 했지.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말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고 그 옆에는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아이, 이 마을 지켜봤어. 비도 눈도 다 맞으며 묘지 앞에서 울던 걸 우리가 다 봤어. 이건 개가 아니라 마음이야. 우리 모두의 마음. 이장은 핸드폰을 꺼내들며 말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당신들 불법 유기견 밀매 조직이라면서요? 5년 전 사건도 연결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내는 이를 악물며 트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을 청년 2명이 그를 막았다. 그제야 그는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았다. 왜 저 개만 살아남은 거야?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진아가 사고로 사망한 그날 트럭은 일부러 그녀를 미행했고 교통사고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내부 고발자란 걸 알게 된 뒤 조직은 그녀의 반려견을 빼돌리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소미는 숲속을 헤매다 붙잡혔고 수개월간 실험실에 감금된 뒤 어느 날 탈출해 마을로 돌아왔던 것이다. 기억의 조각들 속에서 묘지, 붉은 천, 인형, 그리고 진아의 향기만을 기억한 채로 며칠 후 세윤은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인터넷에선 아직도 소미의 영상이 회자되고 있었다. 뉴스는 실험견을 지킨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인터뷰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윤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영상만 준비 중이었다. 진실을 알리는 마지막 영상.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진아의 사진, 묘지 앞에서 인형을 물고 앉은 소미, 인형을 물고 앉은 소미. 그날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명은 누군가에게 가족 그 이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단지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에 있었던 아이를 만났습니다. 세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는 실험과 거래, 조직의 흔적까지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며 진실을 전했다. 영상의 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혔다. 이름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So and I for King 봉제행을 묘리츠. 업로드 후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관심을 보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봉제 인형 그림을 묘지에 남기기 시작했다겠다. 묘지는 이제 기억의 장소가 아닌 다시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숙 씨는 세윤을 조용히 불렀다. 이거 진아가 생전에 쓴 다이어리야. 우리가 도저히 읽지 못했는데 너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노란 리본이 묶인 다이어리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첫 장은 밝은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소미는 생각보다 더 똑똑한 아이야. 내 마음을 눈빛만으로 알아채. 사람들이 말하는 실험견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냥 사람이야.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아의 외로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묻어났다. 어느 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누군가 이 아이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떤 이름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아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세윤은 그 페이지를 조용히 덮고 눈을 감았다. 소미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진아의 어머니는 정식으로 소미를 입양했다. 작은 시골집,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고요한 언덕 위. 소미는 이제 노모와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방에서 지냈다. 그날 밤 세윤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다. 작은 등불 아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진아가 잘 도착했겠지? 그 말에 소미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더니 아주 작게 낑낑 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울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밤이 깊어갔다. 작은 집, 작은 방. 소미는 할머니 옆 따뜻한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카메라는 천천히 방 안을 비췄고 한쪽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웃고 있는 진아, 그녀의 품 안엔 아기 소미. 붉은 천 리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겨울. 소미가 창가에서 바깥을 보며 조용히 중얼듯 속삭인다. 엄마, 나왔어요. 이젠 괜찮아요. 초겨울의 상고는 조용했다. 첫눈이 내리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평화로웠다. 소미는 이제 할머니 곁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진숙 씨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세윤에게 건넸다. 다이어리랑은 별개로 이건 진아가 남긴 봉투야. 그때는 그냥 일기장 속에 끼워둔 줄만 알았는데 우연히 봤더니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 하얀 봉투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를 사랑해줄 사람에게. 세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글씨는 흐릿하지만 따뜻하고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이 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제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 눈물도 같이 흘려주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아이를 품어주신다면 그건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온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눈을 바라봐주고 그 꼬리를 흔드는 이유를 느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에게 못해준 게 있어요. 바로 마지막 인사. 그 아이가 제 무덤을 찾았다면 대신 전해주세요. 소마, 너 참 잘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당신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아드림. 세윤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 위에 놓인 편지는 눈물로 번져가고 있었고 소미는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턱을 얹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아이는 누구의 유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자체라는 것을. 며칠 뒤 세윤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지도 교수는 그에게 말했다. 이번 영상 보고 어느 연구소에서 너 찾더라. 정식 감정 반응 연구 프로젝트 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더군. 하지만 세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연구보단 현장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상처를 다루고 싶어요. 봄이 오기 전 그는 조용히 작은 센터를 열었다. 진화 동물 상담소. 그곳엔 상처 입은 동물들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만이 방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입구엔 붉은 천 리본을 단 인형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소미는 마을길을 따라 묘지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진아의 어머니가 함께 천천히 걸었다. 묘지 앞에 앉은 소미. 그는 바람을 타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 조용히 두 번 짚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소마, 그 아이, 네가 꼭 전해줘야 했던 말 있잖니. 이제 됐지? 그 아이도 웃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밤, 진숙 씨가 세윤에게 말했다. 너무 오래 네 마음도 묶여 있었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너도 떠나야지. 누군가의 상처를 만나러.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올 겁니다. 여긴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곳이니까요. 몇 년이 흘렀다.
세윤은 이제 서른이 되었다. 그는 도시의 작은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느 계절이면 꼭 돌아오는 약속이 있었다. 진아의 기일, 그리고 소미의 날, 트리덴스. 그해 봄, 세윤은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마을을 찾았다. 그의 아내와 5살 된 딸, 그리고 작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다. 이 아이가 너희 이야기에서 나온 그 솜이구나? 마을의 말순 할머니는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그 아이가 가고 참 허전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구나. 세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는 제게 가족을 가르쳐준 아이예요. 그리고 이 마을이 그 가족의 시작이었고요. 그날 오후 세윤 가족은 묘지를 찾았다. 진아의 비석 앞엔 붉은 천 리본을 맨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누군가 남긴 작은 봉투 하나, 흘러간 이름으로 쓰여 있었다. 소미에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소마, 내 곁에서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제 나도 진아에게 가려고 해. 너도 이제 다른 아이를 안아줄 차례야. 내 딸의 마음을 지켜줘서 고맙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줘서 사랑했어. 잘 가렴, 내 아이. 할머니가 그날 저녁 세윤은 마을 언덕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옆엔 그의 딸이 품에는 새로운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아빠, 이 언니는 누구야? 딸아이는 진아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세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었어. 아주 오래전 아빠가 가장 힘들 때 아빠를 대신 안아준 사람이야. 딸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앞에 인형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럼 이제 이 인형은 내가 지켜줄게. 밤이 되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묘지 옆에 새로 핀 벚꽃나무 사이로 소미는 조용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옆 조용히 머리를 기대온 새 강아지. 아직 이름도 없고 세상도 잘 모르는 아이. 소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잘 들어, 작은 아이야. 여긴 기억의 장소지만 너에겐 시작의 장소가 될 거야.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봄꽃 날리는 언덕. 묘지 앞에 놓인 인형과 편지, 그리고 작게 빛나는 붉은 천. 마지막 장면 자막이 천천히 떠오른다. 엄마, 나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